시작했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2부 왜 그래요? 코너인데요.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모셨습니다. 박수 어서 오십시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박시영TV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태호 의원입니다. 우리 박시영 TV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나중에 인사해야 되는 건데 벌써 해야 되네. 마지막 인사도 또 한번 하셔야 되니까. 이따 하면 되고. 네, 우리 뭐 박시영 우리 대표님은 뭐 워낙 자주 뵙는 분이라서 네. 오늘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 중수 때도 자리 같이 했고요. 박시영 의원님 때. 네. 그렇죠. 원래 이제 그 정태호 의원님은 이해찬 당대표를 직접 모셨고 오랫동안.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전략통의 대표적인 인사로 알려져 있고 청와대에서 또 일자리 수석하셨고. 수석으로 오랫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 하셨고요. 네. 관악에서 오신환 맞죠? 네, 관악을. 오신환을 잡고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워낙 인품도 훌륭하시고 좋아하는 의원이십니다. 네. 자, 뭐 광고 간단히 하고 진행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2부에 해드릴 광고는 치약 광고입니다. 네. 일단 먼저 안내해드려야 될 것은 박시영닷컴 지금 사이트 개편 문제로 2월 14일,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지금은 이제 수리 중인 게 보이실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2월 14일부터는 정상 운영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오늘 해드릴 광고 치약 시원 메디컬에서 만든 원투스 클리닉 치약입니다. 저 이 치약 지금 쓰고 있는데 뭐 잇몸이 약하시거나 아니면 뭐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찬 거 드실 때 시리거나 뭐 이런 모든 분들에게 아주 그 효과가 있는 치약이에요. 특히나 이 치약은 일반적인 치약 광고 보면 칫솔 솔이 있으면 그 위로 이렇게 쭉 짜서 쓰잖아요. 이거는 뭐 거의 요만한 콩알만큼만 짜서 쓰셔도 충분히 그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양치를 한번 하시고 헹궈낸 이후에 또 한 번 하시면 훨씬 더 그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는 원투스 치약입니다. 뭐 치약을 사시면 그러니까 즉시 적립금을 또 이어드리는데요. 단품 사시면 2,000원 적립이 되고요. 패키지를 사면 3,000원이 추가되는 박시영닷컴의 적립금 이 내용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시영닷컴에서 압도적인 최저가로 보내드리는데 단품 14,500원, 또 치약 프리미엄 패키지는 2만 원입니다. 지금 설 연휴 맞아서 사이트 개편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구입이 어렵습니다만 14일 일요일부터 정상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넷 최저가, 은하계 최저가로 박시영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슈 다루기 전에 하나 사실관계 좀 잡으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한국경제가 오거돈 전 시장이 한일 해저 터널을 검토했다. 무색해진 친일 공세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이게 검토를 이게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밝혀졌는데 오늘 부산시당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서병수 전 시장 때 용역이 의뢰가 됐고요. 2017년 9월에. 그래서 2018년 10월 말에 최종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오거돈 시장 시절인데 시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실무를 담당하는 실장선에서 전결 처리가 됐다라고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시장 보고받은 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가짜 뉴스다. 그래서 엄중하게 허위 사실에 대해서 민주당 부산시당이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도 뭐 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경제 이 기사는 일정 부분 그 의도가 충분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 타이밍을 보고 뭐 한 두어 번 정도의 취재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이 내용들 없이 마치 오거돈 전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의 감성이나 감정이 실려 있는 기사였기 때문에 처음 보면서부터 약간 의구심이 있었고 이 부분들에 대한 확인 작업들 했던 부분 지금 박시영 대표가 지금 알려주신 부분인데요. 네. 기사 보시고 잘못됐다라는 거 여러분 보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로 얘기하면 충분히 반박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거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들도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이렇게 또 거짓으로 막 뭐 언론 많이 매도를 했지 나왔었죠. 않습니까? 예. 정상회담 때 뭐 덕담 수준으로 저쪽에서 그렇습니다. 얘기하니까 얘기했던 것을 그리고 2003년에도 이미 경제성 없다. 2011년에도 계속 그렇습니다. 검토가 됐던 예.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오거돈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거돈 시장 시절에 뭔가 검토가 이루어진 것처럼 네. 이야기하지만 서병수 전 시장 시절에 추진했고 오거돈 시장 재임 기간에는 실무진 보고 자체가 전결으로 실장선에서 정결 처리해서 예. 오거돈 시장한테는 보고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요. 근데 네. 왜 해저터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가짜 뉴스가 크게 터져갖고 아, 그래요? 부산에서 좀 민감하게 바로 대응을 하고 잡는- 있어요. 예. 네. 그건 뭐 의도는 뻔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검토했던 거니까 정당하다 이 논리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미 그때도 2003년 때도 타당성이 없는 걸로 이미 결론이 났었던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들고 나온 거지. 근데 이거 이슈를 키워가는 건 좋아요. 네. 민주당의 선거 전략상. 그래서 너무 해저턴을 김종인 죽이지 말고 적당히 살려가면서 불신을. 아니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막 비판하는 글을 올렸더니 예, 그게 뭐냐면 가덕 신공항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덕 그러니까 신공항 가덕 죽이기 전략. 신공항을 통해서 그야말로 국제 물류 허브로 만들자라는 건데 이걸 완전 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그걸 내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누가 댓글을 올렸어. 아니 그걸 미리 밝히면 어떻게 하냐고. 아, 전략을 미리 까버리면 어떡하냐. 좀 더 분위기가 올라갔을 때 하라고. 아까 보니까 민주당 전략이 있냐 누가 써놨던데 네. 전략을 미리 까버렸어. 그러나 예. 워낙 커져서 박형준 또 후보가 이걸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건 뭐 단기간에 이걸 네, 뻗칠 저는 수 있는 뭐 상황 아니죠. 저쪽이 주장하면 할수록 우리한테는 유리한. 그렇습니다. 아까 댓글도 올라왔지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되면 한일전 구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한일전 얘기는 굳이 그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앞서서 막 얘기할 필요는 없지. 터무니없는 허황된 공약 이렇게 가야 돼요. 즉, 맞아요. 예. 예. 뭔가 이게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으면 아니 좋겠고. 저게 뭐냐면은 가덕 신공항하고 그다음에 신항만, 네. 그다음에 이제 메가시티, 그렇죠. 그리고 광역철도망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 부산이 국제 물류의 허브로 가야 되는데 네. 이 구상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실컷 아름다운 그 도자기를 만들어 놓고 밑에 구멍 뚫는 거하고 원래 똑같은 그거 거죠. 의원님 그쪽 아니에요? 저요? 어디죠? 저는 경남 사천. 사천. 맞아요. 예. 사천. 강기갑 사천. 예. 강기갑. 아, 간달프. 아 거기 삼천포 사천. 그렇습니다. 과거 예. 삼천포.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저거는 저쪽에서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콜이 내리는 것 같더니 아직도 안 사라졌나 보죠? 해저터널? 예. 아, 우리가 군부를 계속 떼고 있죠, 제가. 그래서 아, 저는 그런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해저터널하고 부울경 광역철도 두 가지를 비교하게 해서 머릿속에 넣어주라. 왜냐면 어느- 가덕도만 온리 가면 선거에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특히 20, 30대. 예. 그러니까 20, 30대는 부울경 광역철도로 훨씬 소구력이 세요. 완전 알지 않습니까? 창원, 뭐 울산 같이 다니는 게. 그래서 두 가지 비교를 딱 해줘서 뭐가 정말 필요한 거냐, 시급한 거냐, 시민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캠페인을 가야 돼. 이걸 죽일 게 아니라. 그렇죠. 어느 정당이 어디에 더 신경을 쓰는지를 알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자, 민주당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그래도 그 좀 잘 나갔을 때에 비교하면 민주당이 어쨌든 호감도도 과거에는 진짜 한 55, 60 정도 호감에 비호감이 한 30, 뭐 이 정도 됐었어요, 대략. 근데 이제 최근에는 호감, 비호감이 거의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율도 좀 과거보다는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한참 어려울 때보다는 다시 조금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금 고전하는 이유, 과거보다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감도하고 비호감도로 보면 호감도가 훨씬 더 높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 국민의힘하고 또 비교를 해봐도 비호감도 면에서는 우리 훨씬 더 나았는데 최근 들어서 안 좋아요. 이게 왜 그럴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이 기저에는 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그런 뭐랄까 좀 분노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검찰 개혁 관련해서 재판에서 2번 져버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그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이미지도 생겨버린 것 같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백신 등등 해가지고 좀 방역에 대한 피로도가 이제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런 이슈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부분도 그야말로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아주 잘했어요. 사실 한 3개월 정도 준비한 겁니다. 엄청
변창흠 장관이 장관 되기 전부터 준비해왔던 건데 그 발표하고 나서 좀 분위기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치료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코로나 3종 세트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방역 진단이죠. 그다음에 백신 치료제 요게 이제 가시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또 불안감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튼 뭐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제 제도적인 수사 기소 분리 제도 개혁으로 이제 투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즌 2가 시작이 되면서 그렇죠. 시즌 검찰 개혁 시즌 2가 되면서 개혁적 진영에서의 또 지지도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우리 진영의 이제 목소리가 점점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당 지지도도 좀 올라가고 있고 또 호감도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조금 여전히 좀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어요. 과거보다는 좀 좋아지긴 했는데 뭐냐면 이제 어떤 그 예를 들면 아까 지금건 같이 가짜 뉴스 막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뭐 예를 들면 김종인 어제 뭐 발언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정상 엄마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했지? 그 정상적인 엄마하고 다르다. 뭐 이거 장애인들 부모, 미혼모를 비하하는 발언이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발언이라든가 뭐 아무튼 검찰이나 언론의 이슈나 국민의힘 이슈 중에서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박덕흠 뭐 전북민 뭐 이주환이죠? 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물고 늘어지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좀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 약간 좀 소극적이다 이런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지자들이.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그러면 당이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럼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월수금 최고위원 회의를 하잖아요.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최고위원들 모두 발언이 이 9분의 모두 발언을 해요. 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죠. 근데 안 나와. 안 나와요. 당 대표만 나와. 제가 그 월수금 그 회의 때마다 전국 현안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꼭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이 토착 비리 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 공약 네. 공격 하는데 발언을 하는데도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최고위원회에서 뭘 결정을 했냐면은 부산 그 토착 비리 일종의 그 진상 규명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어요. 이게 그냥 그 지도부에서 최고위원 모두 발언 수준에서 이게 끝날 게 아니다. 아예 그냥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더 집요하게 꼼꼼히 본다. 더 파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전 두 결정을 가지를 주문하고 싶은데 아니 그렇게 특위 같은 형식을 만드는 거 좋고요. 두 번째는 최고위원들하고 회의 때는 당대표나 원내대표 중심으로만 보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론관으로 가서 몇 분이 몰려가든 아니면 좀 대중성이 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말빨이 좀 센 분, 매스컴이 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여서 정론관을 때려줘야 돼. 아니면 페북에 올리든가.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 최고위원들이 다 한마디씩 하면 그 중에 어쨌든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중요도가 높으니까 위치가 있어요. 그분들 얘기만 쓰거든. 그렇죠. 최고위원들 열심히 해도 사실은 안 돼. 이게 문제가 회의에서 이야기. 정론관이 본청에 있을 때하고 이 소통관 옮기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약간 확실히 그 양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론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 그것도 했었어요. 네. 했는데 잘 안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댓글도 항상 올라옵니다만 민주당 얘기할 때마다 180석 줬는데 뭐 하냐 뭐 이런 얘기 아니 워낙 근데 많잖아요. 예. 사실 그런 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좀 안정감이 확실히 느껴지고 왜냐면 소확행을 보면 내가 느껴요. 소확행. 소확행에서 하나씩 민생에 도움되는 거, 거창한 건 아니죠. 정말 필요한 거. 이런 거 박스 뭐 이 얘기도 손잡이도 뚫었고 뭐 여러 택배 기사들 그렇습니다. 파업도 해결했고 여러 가지 중재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 여쭤볼게요. 당정 간의 갈등 중에 요즘에 4차 재난지원금 둘러싸고 좀 있었는데요. 오늘 뭐 당대표 메시지 보니까 설 연휴 지나고 좀 속도감 있게 하겠다라는 기본 원칙은 합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좀 가시적인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예, 그 뭐 소위 말해서 선별이냐, 뭐 보편이냐, 아니면 전국민 지원금이냐, 아니면 뭐 맞춤형 지원이냐 이런 논쟁이 있죠. 그거는 뭐 당과 정부 간에 늘 있는 논쟁이죠. 뭐 1차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뭐 50% 줄 거냐, 70%, 네. 100% 할 거냐.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기재부는 그야말로 국간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고 당은 우리는 현실에서 이제 그 당장 어려운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풀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갈등처럼 비춰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그건 건강한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하튼 결론은 어저께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그다음에 홍남기 부총리하고 또 우리 당의 홍익표 정책위 의장이 만나서 추경 신속하게 4차 재난 지원을 위한 추경을 한다. 이렇게 합의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설 끝나고 나면은 추경 편성을 위한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걸로 그런 내용을 오늘 아침에 당 대표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아니, 그거는 좀 안도감이 느껴지더라고 메시지에. 네. 근데 어쨌든 조금 홍남기 부총리가 대놓고 언론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제가 볼 때 좀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뭐 페이스북에 글을 그러니까 올린다든가. 특히 개인 SNS에 올린 내용이 좀 저는 부적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상당히 좀 솔직히 분개했죠. 네. 어떻게 당 대표가 그 대표 연설을 했는데 바로 페이스북에 올리냐. 4시간 만에 올린 거예요. 예, 올렸는데 또 본인한테 확인해 본 바로는 또 당 대표가 너무 또 얘기를 해놓는데 그게 너무 기정사실화 돼버릴까 싶은 그 걱정에서 아주 정제돼서 올렸다. 본인은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되게 사실 이번 당 대표 연설은 상당히 저희들이 호평이죠, 호평. 심혈을 기울였던 거거든요. 내용도 좋고.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지난번 대통령님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당과 국정 지도가 올라갔잖아요. 네, 여기서 당 대표 연설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견인하는 걸 목표로 잡고 꽤 준비를 한 건데 사실은 찬물이었어요 경제부총리가. 부총리께서 그런 바람에 조금 하여튼 뭐 마음이 좀 상했어요, 솔직히.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 집권 여당은 또 그런 것들 다 습습하고 가야 또 국민들로부터 이제 안정감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좀 요즘에는 사실 저도 조금 불만 있는 게 김상조 정책실장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목소리들이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좀 불만이 있어도 그냥 입을 닫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서 이제 그런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죠? 당사자는 모른가요? 제가 김상조 정책실장하고 일자리 수석으로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네. 이 자리에서 김상조 실장을 뭐라고 그러면은 내가 뭐가 되겠어요? 눈빛으로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네. 지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들은 좀 차곡차곡 잘 준비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월 26일 날 처리해야 하잖아요. 네. 이번 임시국회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10대 분야 30개 법안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당 부분이 지금 발의돼 있어가지고 그 우리 표현으로는 미래 입법. 네, 이렇게 미래 입법. 네, 미래 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성과로 만들자. 그러니까 이제 목표죠. 코로나 상생연대 3법 여기 이제 한 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또 언론개혁 관련된 법안들도 미디어 지금 특별. 준비되고 있어요. 언론개혁법도 꽤 많이 나와 있죠. 예, 6가지 나와 있고요. 크게 보면 이런 것들입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또 4.3, 아, 4.3 특별법. 4.3하고 여순 사태 예, 예. 요 관련 이제 법도 이제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네. 특히 이제 가덕도 신공항 요 특별법. 특별법은 예. 아주 중요한 법이죠. 추경은 2월 달에 될 수도 있고 빠르면 아니면 3월 달 국회 초반에 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런 이제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서 예. 1월 달하고 7월 달 빼놓고는 상시국회. 예, 계속 상시국회죠. 열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월, 3월 내에 이런 법들이 다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정태우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하시니까 뭐 다 됐네요. 아니 그 정태호 의원님의 아니 지난번에 예. 우리가 사실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기국회 때 진짜 저는 역사적인 그 정기국회였다고 봐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공수처 보면 워낙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다 치고 이 국정원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부도 그걸 못했던 거예요. 국정원법. 예. 국정원이 수사권을 내려놓은 거죠. 내려놓게 했다라는 거는 그 대한민국 현대사회가 치욕적인 부분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일하는 국회법 어쨌든 통과시켰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자치경찰법도 통과가 됐고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권력기구 개편 개혁 이 법이 통과되면 됐고 또 여하튼 부족하더라도 공정경제 3법이 네. 통과됐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보면은 그 감사를 별도로 선출하는 그런 규정 그 조항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제도 개혁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 계획을 하고 또 예를 들면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번 모셨는데 정책위원장 하시니까 이제 내용들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방송에 이제 주로 예를 들면 인터뷰라든가 토론에 나가시는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한 뭐 20-30명 될 텐데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그 설명을 자세히 해줄 필요는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대개는 민감한 이슈들만 딱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하나씩 이제 둘씩, 예. 민주당이 이런 걸 했노라. 그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발언 사이에 섞어 넣으면 되거든. 이걸 풍부하게 알고 있어.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요 내용을 활용해서 얼마나 답변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검찰 개혁 얘기 나왔다. 그러면 잠깐 아시죠? 국정원 개혁 어떻게 됐는지요? 한번 쫙 얘기하고 경찰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검찰은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그렇죠. 아 정말 현 정부 들어와서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렇죠. 두루두루.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이슈에 거기만 매몰돼 있어. 설명이. 사실 또 보도도 그렇게 나오는 경향들이 이해되지 많아요. 않습니까? 제 말씀에?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어요. 많이 나가는 언론에 네.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 여러 명 있을 텐데 우리 정태호 의원님이 그 학번도 높으시니까 분기 잡고 설명을 한번 제대로 해주십시오. 예. 예, 필요해 보여요. 아니 방금 정태호 의원님처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 이만큼도 했다라는 얘기를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대언론을 대할 그러니까 예를 때 들면 태도가 필요하다. 민주당 지지율이 왜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걸 그 얘기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좀 아직은 우리가 전달력이 좀 딸려서 뭐 이래서 예. 좀 부족했네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가 들리거든. 같이 들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그렇게 거죠. 할 필요가 있어 보여. 아 여윤모님이 박시영 역시 예. 제가 밥 먹고 하는 게 이런 거 컨설팅 하는 겁니다. 근데 저를 별로 안 찾아. 예. 자 부산시장, 서울시장 얘기 좀 들어가 볼까요? 제목을 얘기를 평상시에 해야죠.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지. 평상시? 아 평상시에 전화해서 갑자기 의원님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물어봐야 이게. 그 우리는 자칫 바빠요 매일 방송하려고. 평소에 그렇게 전하면 이게 주정처럼 느껴지지도 않을까요? 예. 아무튼 이제는 이제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텐데 네. 그 2월 9일 날 어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그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이 됐죠. 김진애 후보로 확정이 됐고 뭐 이러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의 단일화 뭐 그 전에는 이제 뭐 통합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후보 단일화 얘기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같은 식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내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제 후보가 아직 우리 당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후보 단일화라는 거는 결국 후보가 정해지고 그 후보가 주도해서 단일화를 할 때 또 성과도 있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후보에게 나중에 그 역할을 준다 이런 이게 정도 지금 생각하고 이거는 있죠. 뭐 하시겠는데 당연히 할 건데 3월 1일 날 우리 후보가 결정이 된 다음에 하기에는 굉장히 좀 촉박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대비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그래야 되게 이제 1일 날 그 후보가 정해지면 18일 날 이제 후보 등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끝내야죠. 한 10일 사이에 끝내야 되는 끝내야죠. 거기 때문에 미리 실무적인 거는 다 끝내놔야 네, 돼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제안도 공식적으로 그 큰 집이 먼저 작은 집한테 제안하는 모양새가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뭐 박영선 그 의원도 전 장관님도 그렇고 우상호 또 의원님도 그렇고 뭐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실 것 큰 같아요. 이견은 또 없으시니까. 예. 토론회 하고 TV 토론회 한두 번 하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야권에서는 단일화 계속 삐그덕거리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2단계 단일화의 흐름을 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일부에서 왜 단일화가 어려운지 2012년 사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린 바는 있는데 또 의원님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단일화 된다고 봐요? 안 된다고 봐요. 안 된다고 보는데? 예. 저는 될 거라고 보는데. 왜요? 전 내가 마지막에 안철수가 그냥 불출마하고 던지고? 데리고 갈 것 같아. 느낌. 아니 내가 만약에 국민의힘 전략가라면은 대통령 선거를 이기는 게 중요하지 서울시장 보는 게 중요한가? 아. 그러면은 그냥 안철수한테 줘버리겠는데. 아니지. 저는 생각이 달라요. 김종인은 안철수가 서울시장 먹자에 만약에 본선에서 이겨서 민주당을 누르고 그러면 대선도 안철수가 가져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대선 주자가 없거든. 서울시장 임기가 내년 3월이고 내년 6월이고 내년 3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연말쯤 보면 홍준표, 뭐 유승민 다 공원해서 지지율이 안 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안철수를 대선 후보로 넣어보면 그쪽에서 제일 나을 수가 있습니다. 경쟁력이 만약에 있겠죠. 시장이 된다면은 그러면 시장 대선도 서울시장 찍고 대선 간다라는 복심을 가지고 지금 안철수는 임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편이고 그거를 김종인 위원장이 간파하고 있고 만약에 그 국면으로 가면 통합이 될 거고 양당이 안철수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양당 통합을 할 거고 주도권은 보수의 주도권은 안철수한테 완전히 넘어간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총선이나 이런 것이 안철수 계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저는 아무튼 김종인이 거기까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하고 나경원하고 1대1로 단일화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은데? 안철수가 유리하죠. 지금 유리하죠. 유리한 건 맞는데 이게 엇비슷해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야, 안철수? 안철수 무너졌지. 저는 그래서 나는 교착 국면이 길어지면 네. 서로 왜냐하면 디테일 악마가 있잖아요. 길어지다 보면 안철수가 양보하고 대선 뛰는 걸로 하고 국민의힘 지지층들한테 어필하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국민의힘의 후보는 결국 나경원이 되지 않을까. 결국 그 당 후보로 사람들이 마지막에 오히려 그 시나리오가 유력한 것 같은데. 정리정돈을 하지 않을까. 나경원하고 안철수하고 단일하는데 그냥 안철수가 양보하는 척하고 대권으로 가고. 저는 그 가능성이 그 있다고 봐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그래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되고 원래 안철수는 시작은 창대하고 네. 끝은 미약하고. 아니, 좀 별로 사실은 그쪽 관심이 없어요. 네. 별로 변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여론조사 흐름 보니까 큰 변수는 아니고 부산이 좀 걱정이 됩니다. 부산. 네. 예, 부산은 좀 김영춘 후보가 저희 방송에도 이제 26일 날 나오기로 했는데 후보가 좀 아세야 돼. 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점잖다, 너무 이거죠? 점잖아요. 신중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저터널이든 뭐가 딱 나오면 오늘 예를 들면 이런 오거돈 이런 게 나오면 김영춘 후보가 막 먼저 나서야 하거든. 아니 여러 번 얘기했어요, 김영춘 후보. 아니 근데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이 양반이 점잖은 분이어서 메시지가 유일하게 들린 거는 호를 가둬줬다. 그때는 야 김영춘이 달라졌어 막 느낌에 딱 이 왔는데 잘 안 들리더라고. 아무튼 그런 후보를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 거냐. 변성환 후보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박인영 후보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부산은 그런데 조금 우리가 국민 면접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국민 면접을 했는데 김영춘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 후보로 김영춘으로 결정이 안 되는데 왜 김영춘 아니 김영춘, 의원 변성환, 박인영 세 분이 다 남아신 분들 미안하잖아. 아니 나는 세 분 다 우리 저 방송에 다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성환, 김영춘 확정이 됐고 네. 박인영 후보는 이제 조만간에 또 연락. 하여튼 세 분 다 이제 우리가 국민 면접을 했는데 되게 그 준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네네. 한 분 한 분이 진짜 아깝더라고요. 그날 1부를 부산을 하고 2부를 서울을 했는데 후보들 보니까 우리 이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인영 후보가 굉장히 다부지다고 얘기가 들리던데. 이게 굉장히 잘한다고. 박인영 후보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거기 또 노삼 부산 노무현재단. 그 부산에서 그 어려운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 그 시기부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떨어지고 뭐 이런 시기부터 쫙 담담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온몸이 쩌릿쩌릿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 그 이력이 정말 좀 이렇게 뭐랄까 진짜 질곡의 세월을 걷고 온 그런데도 아직 젊은 네, 그런 느낌이 확 있고. 그래서 후보님들이 또 변성환 후보님도 저 관료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되게 안정감 있게 그다음에 해박한 지식을 행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각자 좀 다른 맛이 있구나. 세 분 다. 그래서 세 분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라. 그 원팀이 돼야 되겠죠 결국은. 네. 아무튼 그러니까 부산이 좀 뭐랄까 좀 더 붐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는 네, 생겨요. 그래서 이제 부산은 저는 이렇게 봐요. 부산은 우리가 지금 부산과 관련된 아젠다는 민주당이 지금 주도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저쪽에서는 아젠다가 없어요. 실제로 뭐 해저턴을 가지고 나왔다가 완전히 깨갱해버렸고 사실은 자기들끼리 그런 싸우니까 상태고 훨씬. 우리가 가덕신공항과 또 신항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메가시티 또 광역철도망 철도, 네. 이걸 가지고 계속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남아 있어요. 나중에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아, 더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리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부산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자신감. 자신감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저는 진짜 이 파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장점은 경선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아까 색다른 맛이 다 있고 이거 근데 이제 변성환 후보나 박인영 후보 같은 게 조금 인지도가 낮지 않습니까? 이 상대적으로. 과정에서 이 부각이 되고 재밌네 토론 지켜보니까 그렇죠. 이거를 얼마나 왜냐하면 박형준, 이현주 이쪽은 계속 싸움이잖아요. 너무 오래됐고 난타전이 맞아요. 예. 좀 그리고 이미 결정이 된 듯한 느낌인 거예요. 지지율 차이가 너무 커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현주, 박형준 두 분 다 인지도가 높은 상태에서 저 정도 지지율이 차이가 나면 회복 쉽게 극복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변성환, 박인영 이분이 인지도가 좀 낮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얼마든지 파란이 연출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재미거리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경선 어떻게 흥행을 시킬 거냐. 요게 이제 저쪽은 경선을 하면 할수록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그 뭐랄까 관심은 끌지 몰라도 후보들은 상처가 훨씬 커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호감도가 우리 후보들은 떨어지겠죠. 이 경선을 하면 할수록 후보들에 대한 호감도가 되게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에서 그걸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어깨동무 경선이고 저쪽은 어수선한 경선이다. 어수선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우리는 정책 후보고 저쪽은 정쟁 후보다. 정쟁 후보. 그렇게 제가 개념 정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저는 그 후보들이 또 TV 토론하고 이런 과정에서 훨씬 호감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우리가 부산 선거를 승리할 수 있는 저는 그 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가덕도 신공항이 어쨌든 프레임이 됐죠. 그야말로 프레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저거를 할 거냐. 결국은 그래서 이제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이번 국회에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로서는 그 부산 선거를 이기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카드다. 근데 저쪽은 어떻게 당론을 공고적 당론에서 자율투표로 마치게 그렇게 하겠죠? 저기는 아마 못할 걸요. 알아서 하라. 당론 없이. 그럴걸요? 좀 예를 들면 저 대구 경북 쪽에서 반대하는데 조호영 원내대표가 반대하는데 조영 원내대표는 되겠어요. 뭐 뭐 말로는 없음. 뭐 동의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속내는 전혀 아닌데 그렇죠. 입장 그게 없음. 뭐 당론으로 해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2월 달까지는 우리가 지금 뭐 김영춘, 뭐 박형준 양자 대결 해보면 적게는 뭐 8%포인트, 많게는 뭐 10몇 % 이렇게 나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상. 근데 그 전보다는 훨씬 좁혀졌죠. 줄어들었죠. 과거에 뭐 네. 20%가 넘었었으니까. 좁혀졌는데 요 정도 속도가 괜찮아. 제가 부산에 있는 그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되신 분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상시에 자기네들도 여론조사할 때 10% 20% 졌대요. 근데 선거에서 지난번 선거에서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또 당선되신 분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부산에서의 여론조사와 실제로 투표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게 부산의 현역 의원님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 그러니까 원래 선거라는 게 후보와 정책과 홍보와 구도 이걸로 결정난다 그러면은 지금 이 후보와 그 구도와 그 정책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끌고 가면은 저는 한번 해볼 만한 선거다. 그 지난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당 지지자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지난번 박재호 의원님 나오셨을 때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부산이 여론조사 했을 때하고 실제 투표통 까봤을 때의 결과는 확실히 달랐다. 그렇죠. 예,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저는 됩니다. 그 제가 접했던 민심은 뭐냐면 가덕도 문제는 확실히 40대 중반부터 5, 60대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20, 30대는 좀 관심이 덜해요. 그 그렇죠. 이슈에 대해서는. 아까 부울경 광역철도 이런 게 훨씬 더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 일자리 이게 먼 미래 얘기하지 말고 몇 년 사이에 2, 3년 사이에 될 수 있는 거를 좀 해달라. 뭐 느낌이 바로 올 수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요구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힘들면 우리 뭐 서울로 갈까 일자리 찾아서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죠. 청년들은. 그렇죠. 그다음 이제 서부산. 서부산과 동부산의 격차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하죠. 오늘 데이터들을 유심히 보니까 서부산 쪽이 확실히 박형준이 강세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서부산의 그런 격차 문제에 대한 답을 내고 이제 부산도 부동산 갖고 좀 시끌시끌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근간을 이루면서 가덕도, 광역철도 막 이게 이제 위에 이 얘기거든요. 근데 밑에 이 얘기에 솔루션을 한 가지씩은 내주셔야 돼. 네. 예, 그건 뭐 준비하실 거라 보고 예, 속도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히든 카드가 또 있다 그러시니까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하시겠죠. 뭐. 자, 서울은 그래서 이제 조금 서울은 뭐 안정적으로 좀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서울은 저는 부산은 자신감이라면 서울은 절실함으로 가야 된다. 절실함.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론 지형이 썩 좋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될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자신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아니죠. 되게 당연히 아니죠.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서울은 절실함으로 해야 돼. 이번에 지면은 권력 뺏긴다. 서울이 이겨야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 이 절실한 마음으로 덤벼들어야 이길 수 있는 선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동의하고요. 대선은 지금 뭐 대선 관련해서 이제 고민이 조금 당에서 시작돼야 하는 시기 아닙니까? 큰 그림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뭐 디테일한 건 빼고. 근데 당 대표가 대선 주자로 어. 나시는데 아니, 거기야 그 뭐- 얘기 해도 되나? 아니 그 당 대표 뭐 그거 떠나서 그러니까 그 후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가져가야겠다 이런 어떤 구상이라든가 이런 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은 내년 대선의 승리의 출발은 4월 보궐선거의 승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시계는 지금 4월 7일로 딱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의원들 어제 김남국 의원도 이야기하던데 의원들이 뭐 당대표 선거 나오는 분들 최근에 막 만나자고 연락 오고 그러는데 대선 후보 진영들도 마찬가지죠. 약간 뭐 밥 먹자 뭐 이런 얘기 많이 오지만 재보궐이 중요하고 또 당면에는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할 안건들이 많아서 그 뒤로 다 생각하고 있다. 실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월 그러니까 대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들이 이미 움직임이 있죠. 뭐 당 대표는 당 대표대로 그 구도 속에서 움직이는 측면도 있고 또 뭐 이재명 지사님도 열심히 지금 기본소득 얘기하고 계신 그렇죠. 거고. 정세균 대표님은 되게 조심스럽게 총리면 되게 조심스러우시죠. 현직에 또 현역 이렇게 총리시니까. 총리로 계시니까 그렇지만은 뭔가 좀 구상이 있으실 거라고 보여지고 그 외에 또 다른 지금 꿈꾸는 분들이 이제 밑에서 막 굉장히 많던데요. 네,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많더라고요. 대권 후보들은 각자의 구상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참 저는 고마운 게 뭐냐면은 그래도 4월 7일이라는 이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 정말 절제해 주시면서 한 팀이 돼서 주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아마 4월 7일 선거가 끝나면은 각자의 준비됐던 것들 하나하나 꺼내면서 탁탁탁 쏟아져 치고 나오고. 다들 치고 나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렇죠. 있어요. 좀 원래는 지금 2, 3월부터 해야 하는데 그렇죠. 4월 7일 지장이 있을까봐 그렇죠. 그 언론도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에 거의 집중돼 있죠. 그렇죠. 후보들 네. 하나하나 맞습니다. 예, 네. 언론 보도가 야, 이렇게 집중되는데 되면 4월 8일 날 뭐가 막 쏟아져 나오겠네. 한 4일 지난 다음에 4월 한 15일 아니 전부터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들도 4월 선거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들도 그 4월 선거 승리를 위해서 누가 더 경쟁적으로 기여할 것이냐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 당의 승리에 시너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당대표야 당연히 승리를 이끌 그러면 또 확실히 선대위원장으로서 받을 역할이 있을 거고. 거고 예. 이재명 지사는 또 서울, 인천, 경기가 광역 차원에서 해결할 과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도 줘야 할 그렇죠. 거고 예. 여러 역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유력 주자 3명 외에도 지금 제가 얼핏 들으니까 한 1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다 합치면 약간 생각 있는 분들 다 합치면 한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는 거. 난한 8명 되던데 여덟 명? 나머지 2명이 네, 누구시 저한테 따로 연락오는구나. 나는 이렇게 쭉 보니까 한 10명 돼. 8명, 10명. 예, 많더라고. 야. 예. 근데 저희가 다 예상할 만한 그런 분들인가요? 네, 아니면 그렇죠.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추장관, 추미애 장관. 뭐 임용수 실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김두관, 박용진, 뭐 예를 들면 이광재 의원도 어떤지 모르겠고, 그렇죠. 거기 뭐 양승수 지사도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뭐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성수 지사님들. 예, 생각이 있으세요. 김경수 지사님도 그래서 예. 오늘 문자가 왔나? 그러니까 제가 더 빨라요. 한 10분 되더라고 이렇게 쭉 생각 있는 분들이. 움직임이 있네요. 아니, 오늘 그 최은순 지사도 약간 생각이 있을 수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자가 그래서, 왔어요?
처음 받아봐가지고. 그래서 후보들 동향 이런 그러니까 거는 출마를 위한. 후보들 동향 이런 거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당에 있어봐서 잘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복지를 굉장히 양승조 지사가 복지에 대한 복지국가 모델에 대해서 준비된 게 많아서 아마 충청권을 좀 대표해서 좀 생각이 있지 않나 싶고요. 재밌어지겠네요. 네. 예. 자, 확실히 그리고 우리 당은 그 후보들이 많아요. 저쪽에는 후보들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이죠. 예. 우리는 많죠 오히려. 제가 이게 사전에 이렇게 질문지를 보고 저쪽 후보가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잘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후보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김부겸 의원도 우리 있죠. 그렇죠. 김부겸 의원도 뭐 총리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다양하게 열려 있고. 자, 보면 9월 9일까지 경선 당원대로 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렇죠. 뭐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지만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근데 9월 9일로 기정사실화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 당은 그야말로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것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대로 진행되면 9월 9일 경선에는 제가 이렇게 보궐선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후보 예를 들어서 공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보니까는 정말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이해찬 당대표가 그거 한 거 아닙니까? 당대표 때 이해찬 대표께서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다음 이번에 당대표로 이해찬 당대표를 다시 모셔와야 한다. 이런 여론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얘기 들었어요. 본인한테도 그 이해찬 당대표 본인한테도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예. 이 빨리 차단하더라는 거야.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딴소리로 돌리셨다는. 예. 예. 아니 뭐냐면은 예. 조항을 뭘 하나를 손을 대려 그러니까 예. 다른 조항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움직이면은 쭉 저쪽까지. 다른 게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아 이게 나는 시스템 공천 그래가지고 뭘 가지고 그러나 했는데 이게 정교하게 짜여져. 정교하다. 네, 그래서 참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꼼꼼한 양반이라. 아무튼 양반이. 그렇습니다. 예.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정말. 이해찬 대표가 해놓은 큰 성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쪽은 누가 결국 아까 이제 안철수 얘기는 따로 했고요. 네. 안철수 빼고는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안 떠오르신다는데. 저쪽에 예. 아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죠. 뭐 지금 뭐 그 일단은 시장 후보로 안 나온 사람들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처음에 쉽게 떠오른 사람이 그 누굽니까 홍정우? 아 이제 이름도 이상하다. 홍정우? 시장- 홍준표 전 대표 얘기. 홍준표. 예. 홍준표. 예. 아 그게 안 그래서 떠오를 정도니까. 홍준표가 떠올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받아주죠. 이제 받아주겠죠. 그래도. 서울시장 무소속 지면. 후보로 받아줄까? 나오지 서울시장 지면. 네. 그러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원희룡 떠오르고 그다음에 떠오르면서 나머지 전부 다 이제 유승민 있고. 유승민 있고. 아니 김종인 위원장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거 어려웠어. 어려웠어. 내가 하는 거 보니까 어려워. 상상이 잘 안 네, 되던데. 상상이 안 아니 된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저쪽에 짜고 있다.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쓰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5월달에 책 나올 텐데 첫째는 원래 윤석열 카드 만지작거리는 게 하나 있죠. 그 상황은 봐야겠죠. 두 근데 뭐 번째는 이미 뭐 윤석열도 가라앉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만지작거리는 게 그게 하나 있었고요. 뭐 만약에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는 그냥 경선으로 가는 거예요. 경선으로. 그러면 홍준표, 유승민 등등 싸움하는데 홍준표 어차피 입당할 수밖에 없고 복당시킬 수밖에 없고 홍이 먹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이유가 안 되면 홍정욱 등 외부 인사. 외부에 있었던 과거에 이쪽에 몸을 담았거나 아니면 경제계 인사든 누구를 발굴해서 좀 젊고 샤프한 이미지를 주는 이런 인사를 발굴하려고 노력은 해볼 거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저것도 안 되면 아까 이제 저는 근데 이제 남아있는 저는 변수가 안철수 변수 저는 이제 그 저쪽에 후보가 잘 안 떠오르지만은 결국은 이번 선거는 인물 경쟁은 아닐 거라고 봐요. 세력 선호도에 결국 세력전이라고 네네. 보고 이거 안심하면 안 돼요. 결국은 정당 대 정당의 싸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능성이 높고 후보는 그 위에서 이제 움직이는 올라타는 구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5% 내의 싸움은 갈 거고요. 누가 그러니까, 나와도.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얼마나 이 집권 여당으로서 유능한 정당이냐 그거를 잘 평가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봐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끝까지 중요해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내임도 없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 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이 위기 상황 정부 속에서. 정책에 대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끝까지 유지될 수밖에 없고 그 점을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좀 힘을 실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전에 그 전임 대통령들 그 레임덕 있을 때 보면 그렇게 해외 순방을 다녔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국내에서 이제 해결해야 되고 뭐 처리해야 될 뭐 방역, 백신,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뭐 이게 시민들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그 주도하고 어떤 메시지 하나 내놓으면 대통령의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확 올라가니까 뭐 진짜 레임덕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국정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와 다르게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는 신뢰도, 그 예. 지수를 보면은 국정 지지도보다 훨씬 높아요. 높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바탕에 기본적 신뢰가 깔려 신뢰와 있는 애정이 거죠. 있죠. 거기다가 이제 국정 운영의 성과들이 보여지면은 이것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 이제 한 40% 중반대에서 버텨주는 이제 힘이죠. 버텨주는 그런 40% 이제 가 구조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신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보면은 어떤 그 보수 언론이나 야권이 공격을 하더라도 여하튼 거시 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경제는 되게 탄탄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고 일단 방역 잘 하고 있고 뭐 다른 나라는 완전히 뭐 통금까지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경제를 잘 지켜내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다만 민생이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주당은 우리가 뭘 제일 강조하냐면 방민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역, 민생, 경제. 네. 네. 그래서 방역 3종 세트. 그래서 진단, 백신, 치료. 이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2월 중하순부터 이제 해 나가는 거고. 백신이 아마 26일부터 이제 네. 접종이 시작될 그렇죠. 겁니다. 그다음에 한국 그 치료제가 셀트리온게 이미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방역 부분에서 이제 뭐랄까 국민들에게 안심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민생 부분에서 우리가 그 상생 연대 3법이라는 걸 낸 거잖아요. 뭐냐면은 이제 밸류 체인이라 그러죠. 소위 기업 간의 거래 속에 있는 쪽에서는 협력 이익 공유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지 않은 밸류 체인 외, 예를 들면 포탈 뭐 이렇게 그런 업체와 자영업자 관계라든가 이런 아무 관계가 없지만은 이 소위 전염병 그 재난 시기에 성자와 패자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사회연대기금, 소위 밸류체인 외부에 있어서는 사회연대기금. 어쨌든 거기서는 손실보상제가 핵심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아닌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될 그렇죠. 피해청. 여기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제도. 이 세 가지 축으로 민생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한국판 뉴딜. 이렇게 이제 짜서 방민경. 아니 진짜 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부분에 있어서 그게 사실은 막 그 사람들의 이슈하고 좀 되다가 쑥 들어갔어요. 사실은. 예. 특히 이제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도 기업들이나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서 지자체의 참여 이런 데 끌어내서 좀 분위기가 일어나야 하는데 정부 주도성만은 좀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알려져서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금 아마 3월 달부터 뉴딜 펀드가 이제 가시화되거든요. 이미 예. 민간에서는 그런 펀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월 달부터 공식적인 이제 정책 펀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엄청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댐이라고 그러잖아요. 데이터 댐. 예.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가장 기반 산업이 뭐냐면 클라우드거든. 그러니까 뭐 오바마 때 보면은 클라우드 퍼스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제가 최근에 정부와 진흥원장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문용식 그야말로 상점벽해라는 거예요. 이 클라우드 산업에 기반한 데이터 서비스 비즈니스가 엄청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바뀌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3월 달에 뉴딜 펀드가 가시화되고 그다음에 지금 10대 시그니처 사업이 있거든요. 네네. 이것들이 이제 발주가 시작이 돼요.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간들이 그 움직인다, 분위기에서 이거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3월 이후로 보면은 저는 한국판 뉴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구하는 바는 우리가 여태까지
추격형 경제였는데 음흠. 이제는 지금부터는 한국이 하는 게 표준이다. 선도형. 그래서 이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책도 보면 추월의 시대라는 그런 네, 책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실제로 저는 이 한국판 유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선도형 국가로 저는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뭐 그 최근에 뭐 G7 중에서 국민 GNI가 이탈리아를 제낀 거는 네, 그렇죠. 그뭐 너무나 쇼킹한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아니, 우리는 사실 이탈리아 만만하게 봤잖아요. 우리 축구를 이겼잖아요. 이때 그때 안정을 해야 될 걸. 나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미 그때부터 이미 2002년도에 넘어섰네요. 이탈리아네. 뭐 알로 보지. 알로. 그래서 저는 그런 박민경을 통해서 대한민국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예. 그것이 이제 올해의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성공하는 근데 대통령이 오늘 되는 이제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3월달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 한국판 뉴딜이 이제 공모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기군요. 그러면 3월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10대 시그니처 사업들이 이제 발주되는 그 타이밍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네. 자, 시대 정신은 뭐라고 봅니까?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은 공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근데 공정인데 예. 새로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개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개인의 행복. 이런 걸 저는 우리가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고민, 모든 사람들의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2017년 그 대통령 선거 때 이미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이런 그 정책 시리즈를 계속 발표를 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뭐 학술적인 용어로는 주관적 개인주의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 나의 삶을 개선해주지 않는 정치는 그렇게 좀 덧없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아까 소확행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공정의 이슈와 그리고 이게 개인의 행복이라는 이 이슈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가져가느냐. 이 공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연대의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연대 또는 개인과 공정의 문제를 정치나 정책 속에서 잘 조화롭게 가져가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그리고 거죠. 이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큰 틀에서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먹고 살 건지 네. 이 전반적인 이제 사람들의 의식 구조도 좀 바뀌었고 생활 패턴도 좀 변화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얼마나 여당이 제대로 해내느냐 이것도 좀 눈여겨 볼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 노동의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디지털 시대의 전환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답이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님이 얘기하는 기본소득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던 신복지 체제예요. 네네. 물론 그 해법이 좀 다른 것뿐이지 이 새로운 시대 전환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오는 것들이 기본소득과 이 신복지 체계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 당은 그런 걸 준비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통령께서 주도하시듯이 지금 탄소 중립 2050도 그렇죠. 탄소 중립 2050은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앞서가는 아젠다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고 그 속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잘 준비돼서 지금 가고 있는 거 이것이 결국은 대통령 선거 때 결국 아젠다를 주도하는 결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옛날 문익식 선배가 함께 살자의 구호를 외치고 떨어졌는데 정신 때 그러나? 저는 함께 살자 구호는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자들,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두텁게 챙기느냐 이 부분에 대한 주목을 좀 해야 한다 보고요. 어떤 리더십이 좀 필요한 시대라고 보여지십니까? 저는 공감의 리더십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과 공정, 개인과 연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상이한 가치가 동시에 실현돼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은 그런 개개인의 고통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의 리더십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까 이제 대선의 승부처는 어떻게 보면 당이 중심을 얼마나 잘 잡느냐 개개인의 활약도 중요하지만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자, 역시 저는 정태호 의원님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깔끔해. 깔끔하고 네. 기분이 좋아요. 그또 믿음이 생겨요. 뭔가 이게 정돈되는 느낌도 그러니까 아마 있고. 의원님도 다른 데 나가면 네. 이런 대화가 좀 안 되죠. 다른 방송에서 이게 묻는 수준이 우리가 되니까 이런 얘기. 여기서 갑자기 깔때기를 갖다 댑니까? 진짜 그렇잖아. 다른 데뭐 아니, 아니, 뭐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근데 우리 아시겠죠? 박지영 대표님하고는 술자석에도 이런 수준의 얘기를 나눠요. 술자리에서도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합니까? 그 술자리 끼고 싶네요. 예. 야, 내가 우리 의원님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셔서 돌아가는 얘기를 왜냐하면 가장 정확하시거든요 당에서 네. 이렇게 쭉 보고 계셔서 근데 이제 후보들이 어떤 사람이 나올지 그건 제가 더 빨라요. 왜냐면 저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예, 오늘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저는 뭔가 단정하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들으면서 이렇게 쭉 필기를 했습니다. 네. 내가 생각해도 너무 단정하게 잘 썼어. 이 내용들. 정태호 의원님 개인 전망도 물어봐 주세요. 누구 저 지역에 같이 사시는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관악을에서의 어떤 전망? 이종윤님. 예. 개인적 전망이라는 거는 뭡니까? 다음 스텝이 뭐냐? 제작기 위원장 계속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되든. 여기서 천년만년 해야죠. 천년만년. 아니 지금 당 대표가 물러나고 예. 새로운 당 대표가 오시더라도 제가 볼 땐 대선 전략을 뭐 한 분이 계속 짜고 가야지 이걸 누구 중간에 그렇죠. 연속성이 바꾼다는 있어야죠. 건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봅니다. 누가 되든. 예, 한이 엘리맘님이 자주 좀 모셔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고요. 우리 정태호 의원님과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십시오. 네.